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는데, 결국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자, 이력서를 작성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 박사 지원서에.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항상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라 연구 핏이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분이 이제 감을 잘 못 잡으신 거예요. 연구 핏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 자, 근데 연구 핏이란 거는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한 핏이 여러분들 한국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자, 그래서 이분이 질문이, 그래서 연구 핏에 적합한 이력서를 쓰고 싶은데 본인의 연구와 학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야 될지 아닐지를 궁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저것 잡다한 사회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다 지워야 될지 이런 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댓글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셨나? 그죠? 그죠?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이거예요. 자, 근데 제가 제 인생을 좀 말씀드리자면, 미국에서 뭔가에 합격될 때 이 합격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교수들은 혹은 회사든 면접자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있거든요. 뭐 대학원 같은 경우는 지도교수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임원이죠. 부서장.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기보다는 님이 가고자 하는 그 결정권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제 경험이 님한테 먹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포인트를 짚으셔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결정권자가 좋아하는 거. 그게 뭔지를 읽어야 돼요. 자, 일단 제가 한국에서 학부를 나왔을 때 저는 제가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명문대를 나오고 그리고 학점이 좋고 그리고 이런 영어 점수 같은 스펙이 좋아야지 좋은 미국 대학원을 간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한국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점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좋은 대학원이나 회사를 갈 때는 학벌이 중요해요. 이게 랭킹 몇 등이냐, 뭐 그래가지고 막 한국 사람들 보면은 막 학벌 공식도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하면 뭐 있잖아요. 뭐 카포서한 뭐 있잖아요.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 막 이렇게 공식이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에서만 먹히는 공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력서를 처음 했을 때 저도 미국 문화를 몰라가지고 제가 이력서에 강조했던 거는 내가 나온 학벌이랑 학점이랑 내가 경험한 이력에 이력서에 쓴 연구 경험들을 했던 조직이 얼마나 권위적인가, 얼마나 유명한가, 뭐 이런 한국식으로 그렇게 스펙을 나열하는 식으로 내 시험 성적, 뭐 영어 점수 있잖아요. GRE, 토플이 어떤가, 이런 스펙을 나열하는 식으로 이력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석사 과정에 붙고 나서 알게 됐는데, 이제 지도교수랑 친해져서 알게 됐는데, 나를 왜 뽑았는지를 지도교수랑 친해지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이유는 말이죠, 지도교수가 프랑스 국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굉장히 오래 살았겠죠.
불어도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제 제가 바로 미국 유학을 갈 실력도 안 되고 학점도 안 되고 영어 점수도 안 되고 뭐 너무 안 되고 제 부족한 인간이었어요. 뭐 연구 경력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회사를 좀 다니려고 했었는데 한국 회사를 가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한국 문화가 맨날 밤늦게 야근을 하는 거예요. 주말 근무도 하고. 그러니까 유학을 준비할 시간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계 회사를 들어갔어요. 외국계 회사, 이게 프랑스계 외국계 회사예요. 본사가 프랑스에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 있고, 이제 그 한국 지사죠. 한국 지사가 이제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서울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면 뭐 지하철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뭐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제가 거길 들어갔어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그 프랑스계 회사가 그 한국 지사인데 프랑스 본사에서 이제 프랑스인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부서장이 프랑스인이고 밑에 일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인 그런 외국계 회사죠. 그래서 프랑스 문화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불어로 근무를 하질 않았고 영어로 공용어를 쓰면서 영어로 이메일 쓰고 뭐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계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는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 특징이 퇴근이 되게 빠르죠. 그래서 그 회사는 한국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계 회사인 관계로 외국계 회사 특유로 주말 근무가 없고 평일날 5시 땡 치면 칼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려고 갔었죠.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려고 돈을 벌면서 이제 퇴근하고 회사 앞에 있는 도서관에 다니면서 그 유학을 준비했었고 회사에 그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퇴근하면은 도서관에 가서 노트북 켜고 앉아가지고 랩서치하고 뭐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석사과정 붙고 나서 알게 됐는데 교수가 절 뽑은 이유는 제가 나온 학교의 학벌 때문도 아니었고 학점 때문도 아니었고 제 어떤 연구 경험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뽑은 거는 제가 프랑스 회사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그가 신뢰하는 거는 오로지 프랑스 기술을 경험했는가, 오로지 그거였어요. 딴 거 때문에 붙은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번엔 박사과정 얘기해 볼게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은 더 좋은 데로 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한 50위권 정도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는 한 10위권 정도 하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마찬가지로 저는 석사 때 제가 뭔가 굉장히 잘나가지고 붙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박사과정 붙어보니까 정황상 제가 붙었던 이유는 교수가 동양인 남자를 너무 뽑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 랩이 박사 때 랩이 지도 교수가 백인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백인이었어요. 백인인데 랩에 온통 백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나왔던 랩이 박사과정 학생이 한 15명 정도 있는 랩이었는데 전원이 백인인 거예요. 지도교수 백인 그리고 학생 전부 백인. 그래서 랩 미팅 가면은 모조리 금발머리에 백인들만 쫙 앉아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미국은요 너무 모든 조직이 한 명의 외국인도 없이 한 명의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없이 100% 백인으로만 구성된 조직을 미국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를 미국 조직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백인도 좀 있고 흑인도 좀 있고 동양인도 좀 있고 뭐 히스패닉도 좀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는 그런 조직을 미국에서는 건강한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인들만 있으니까 교수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던 상황이죠. 거기다가 그 백인들의 거의 글쎄 한 70%에서 80%가 여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박사과정 때 백인 여자들이 잔뜩 있는 그런 랩이었어요. 왜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면 지도 교수가 조금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분이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랩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그런 좀 뭐랄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되면은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막 자기가 요리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랑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막 랩에서 막 누구 생일이면 파티해주고 약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문화를 좀 이해하는데 교회 다니면은 그렇잖아요. 누구 생일이면은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축하해주고 막 축복합니다 막 해주고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막 교회 분위기. 그러니까 제 박사 때 지도 교수는 약간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었죠. 백인 교회 오빠. 그래가지고 좀 교회 다니는 이 백인 여성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랩이어가지고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백인 여자들만 잔뜩 있는 랩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수가 걱정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특히 뭐 예를 들면 흑인도 좀 들어오고 인도 유학생들 좀 들어오고 한국 유학생들 좀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중국 유학생들 좀 들어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오빠 분위기로 막 가니까 이 백인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다른 인종들이 뭐 예를 들면 인도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한번 랩에 방문했다가 다 백인이고 뭐 컬처가 막 뭐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이 인도 유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중국인 유학생 입장에서도 그러겠죠. 그리고 특히 뭐 이슬람권에 있는 유학생들은 더 그러겠죠. 굉장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수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다양한 인종을 교수가 뽑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와. 왜냐면 랩 미팅 딱 하면 다 백인만 앉아 있으니까 다른 외국인들이 딱 문 열고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백인들만 있는데 여기 왜 그래?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수도 다른 인종이 들어오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동양인 제가 처음으로 그 랩에 백인 아닌 인간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교수가 아주 웰컴이죠. 동양인 그것도 백인만 잔뜩 있기 때문에 동양인 한 명 뽑으면 너무 땡수죠. 교수님은. 그리고 여자들만 잔뜩 있기 때문에 남자 들어오면 땡수죠. 미국 내국인들만 잔뜩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들어오면 땡수죠. 그렇게 이제 좀 다양성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붙은 건 그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이제 미국 용어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affirmative action은 미국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 중에 하나인데, 즉 한 인종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수 인종들이 조금 조직에 들어와 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미국 문화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이죠. affirmative action,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어디서 잭팟이 터질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미국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회사 대기업에 취업했던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취업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모든 면접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야 했었어요. 한국에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정말 울면서 돌아갔는데 한국 대기업을 다녔어요. 한국에 모 전자회사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그 회사를 제가 금방 때려쳤습니다. 왜 때려쳤냐면 한국 회사 특유의 갑질이 진짜 심한 거예요. 그래서 까라면 까라.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심한 거야. 아침 회의도 되게 많고 밤 늦게까지 밤 12시에 까지 일해야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이거 뭐 정말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과로로 2번이나 쓰러졌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래서 한국 회사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면접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박사 때 랩에 백인들밖에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인 친구들한테 전부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너네들이랑 나랑 같은 랩에서 공부했는데 너네들은 미국 회사 다 잘 취업됐는데 나는 왜 그러냐. 뭔가 내가 문제가 뭔 거 같냐. 좀 분석 좀 해줘 해가지고 백인 친구들이 분석을 해준 거예요. 백인 친구들이 했던 얘기는 네 이력서는 네가 얼마나 좋은 곳에 있었는지, 얼마나 좋은 박사과정이 있었고, 얼마나 좋은 석사과정이 있었고, 얼마나 좋은 어떤 학점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겉으로 보이는 거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이력서가 써야지인데 이런 거는 미국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그 조직의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가가 그걸 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뽑는 거라고. 그걸 잘 분석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력서를 다시 쓰고 면접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에 미국에 붙었어요. 그래서 미국 회사 붙었습니다. 처음으로 미국 회사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서 내가 왜 뽑혔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자, 저를 뽑아준 사람이 그 미국 대기업의 그 전자회사였는데 미국 대기업의 백인 할아버지였어요. 백인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이가 70대 할아버지예요. 미국은 정년 퇴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뭐 50 몇 세 되면 은퇴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건강되는 데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 70대 할아버지가 저를 뽑은 이유를 같이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얘기해 줬어요. 그 백인 할아버지가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막 그런 이탈리안 요리 먹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백인 할아버지였는데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레스토랑에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이탈리안 요리 막 먹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나를 뽑은 이유, 그 백인 임원이 나를 뽑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데 자기가 20대 때 그 미국에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막 그럴 때 처음 했던 프로젝트가 한국에 전자기술을 이전해주고 한국에 최초의 전자 공장을 짓는 게 자기의 어떤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국가적인 프로젝트죠. 미국이 한국 원조 사업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20대 때 미국이 이제 한국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미국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북한이나 중국, 소련에 넘어가는 거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원조를 많이 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책적으로 원조를 많이 해줬었는데 그때 미국의 국가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미국의 국가적인 부르심을 받고 한국 최초의 전자 공장을 셋업해주고 오는 그걸 셋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 20대 때 처음으로 그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옛날엔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다 논밭이었대. 논밭이고 그 소 달구지잖아. 소가 끄는
그 달구지잖아요. 그 사람은 뭐 이제 소가 끄는 마차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가 끄는 마차를 농부들이 막 타고 다니면서 그 내연기관을 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가 끄는 그 그게 이제 마차 같은 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굉장히 발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죠. 당시 미국 사람들은 다 자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고속도로가 있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국 그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아무것도 없고 논밭만 펼쳐져 있고 길도 막 제대로 닦여져 있지 않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뭐 소나 말 그런 거 타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소 달구지가 기억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공항 근처에서는 그 당시 한국도 택시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내연기관. 내연기관 택시를 타고 이제 경기도 모 지역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길도 안 닦여 있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소 달구지로 갈아탔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 택시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는. 그래서 거기서 택시에 내려가지고 자기 짐을 가지고 소 달구지를 어서 이렇게 구해가지고 누가 그 통역하는 사람이 구해줘가지고 소 달구지를 그때부터 타고 이제 경기도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개한 상황 속에서 한국 최초의 전자공장을 그 사람이 셋업해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회사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큰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 돼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회사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가 자식처럼 만들었던 회사인데 미국의 기술을 이전해주고 자식처럼 만들어줬던 회사인데 제가 그 회사 출신이니까 그 젊었을 때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자기의 어떤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되게 아꼈어요. 저를 되게 아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전수해주고 자기 20대 때 자기를 떠올리면서 저를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 백인 임원이 저를 굉장히 아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 꽂아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다 전수해주고 그 사람이 저에게 잘해줬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 젊었을 때의 추억입니다. 그 추억을 생각하게 해준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냥 재미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인간은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저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저보다 학점 좋고 저보다 연구 실력 월등한 사람 많은데 굳이 저를 뽑은 이유는 그냥 자기가 좋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무엇에 꽂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제 와이프가 저를 왜 선택했냐면 저는 제가 와이프 만날 때 좀 교만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서울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또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유학도 가려고 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와이프가 날 좋아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나를 왜 나랑 결혼하려고 생각했냐 그랬더니 당시에 와이프가 교제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재벌인 거예요. 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막 뚜껑 열리는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돈 진짜 많은 남자랑 사귀었었어요. 근데 그 남자를 보면서 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미가 없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너무 잘나가지고 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뽑은 이유는 약간 인간이 좀 한 군데 나사가 풀린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좀 이렇게 보살펴 주고 싶고 뭐 불쌍해서 결혼한 거예요 저랑. 아시겠죠?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떤 포인트에 꽂혔는지 전 상상도 못한 거죠. 저는 제가 잘나서 나 정도 남자니까 나 정도 남자면 여자가 좋아하지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와이프 입장에선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뭔가 부족하고 나사가 풀리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결혼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를 선택하는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잘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다 캐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소 뒷걸음질 치다가 뭐 소가 쥐 잡는다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에서 뭔가 풀리는 건 매우 우연인데 인생의 우연이 무엇인가? 왜 이런 우연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지만 제가 항상 됐던 것이 석사과정 입학할 때 기도를 했었고 박사과정 입학할 때 기도를 했었고 대학원 졸업할 때 기도를 했었고 취업할 때 기도를 했었고 자 근데 기도를 했어도 제가 좌절했죠. 미국 회사 다 떨어지고 한국 회사 갈 수밖에 없었죠. 저 그때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 회사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다 떨어뜨리고 저를 한국에 보내시나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였죠? 그 한국 회사에 추억이 있는 백인 임원을 만나게 하려고. 아시겠죠?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연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님의 머리를 막 써가면서 어떻게 내 이력서를 플랜을 해야 될까 보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의외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이 열려요. 아시겠죠? 지금 미국 유학 고수라고 하고 이 채널에서 막 미국 유학 가려는 그 이성적인 이 박사들 대상으로 제가 갑자기 결론은 기도하라. 그럼 얼마나 생뚱맞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독 끊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독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제 인생에서 앞길을 인도해 주는지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동문서답처럼 들리겠지만 저의 그 결론은 기도하라입니다. 아시겠죠? 기도하라예요. 그러면 인생이 진짜 잘 풀려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